열린 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총선 압승의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완패 미래통합당이 오늘 나란히 회단식을 열었습니다. 네, 분위기는 짐작이 좀 되실 텐데요. 먼저 좀 더 자세히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겨내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기대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청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요. 인사. 영상으로만 봐도 국회 절절한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구자영 차장. 네. 인물별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요? 네. 오늘 그 압승을 거뒀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기쁜 건지 아니면은 좀 신중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국민의 뜻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좀 느낌을 줬고요. 예. 그에 반해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또 이제 대표직에서 사퇴한 황교안 대표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낙선에 대한 어떤 사례를 발표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참패한 정당의 이 모습이 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영 차장.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각각 본인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온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는데 예. 사퇴하고 다시 해단식에 나와서 패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어제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공식 해단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부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출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해단식에 나와서 패배에 대한 책임을 김종인 위원장이 다 지겠다라고 한다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가기가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불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표정 관리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16년 전인 2004년 당시에요.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자 과거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환호했던 장면이 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그리고 이 출구조사 직후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바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소,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도대체 16년 전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길래 열린우리당 얘기까지 하면서 이 투톱이 이렇게 조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열린 게 바로 이제 17대 총선인데요.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이 주도를 해서 총선에서 이 탄핵 역풍이 상당히 불었어요. 당시에 정말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17 총선에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초선 비율이 108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 108번뇌라는 이야기가 생겼는데
이 초선들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갑작스러운 대승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온 열린우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난닝구 백바지로 대표되는 내부 어떤 사상 논쟁들을 많이 벌였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4대 학법, 즉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폐지 운동들이 이제 펼쳐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선거에 진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석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력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였냐면 2년 뒤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당시 한나라당이 12개의 어떤 광역단체를 다 차지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열린우리당은요, 딱 한 곳만 이깁니다. 당시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곳만 이겨서 두 곳을 이기고요. 그러니까 정말 참패를 한 것이죠. 불과 2년 만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의석 자체를 잃으면서 실제 18대 총선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이 108명 중에서 실제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30몇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예. 정말 참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 결국은 당시에 그 어떤 우려와 걱정을 당시에 그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 그 집권 여당으로서는 치밀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시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과반 의석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2년 만에 어떤 면에서 무너진 상황들을 본인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승리를 거뒀죠. 180석이나 지금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의원총회도 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뤘지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예전같이 똑같은 상황이 혹여 벌어질 수 있을까? 아마 이해찬 대표로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선거 당일 압승이 예상됐던 그 순간에도 이낙연 당선인은 손사래를 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155석에 7석에서 130석, 155석에 7석에서 100석. 저런 기념비적인 이 압승에도 선대본부장이 저렇게 좀 자제해달라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행동인 것 같긴 합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여권의 180석은 사실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하나 만약에 예전처럼 어떤 정권의 비난이 왔을 경우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개헌만 빼고 개헌을 하려면 3분의 1, 200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패스트 트랙도 다 할 수 있고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국정의 책임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년 뒤는 대선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통합당보다 2배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예. 그 이제 대통령이 되면 선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 분석을 해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1,443만 표를 얻었고요. 통합당은 1,191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49.9%, 통합당이 41.5%, 8.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의석수는 2배 가까이지만 실제 그 비율은 1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잘못하면 대통령 선거 가서는 지난번 2006년도에 겪었던 그런 참패를 겪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히 표정 관리가 아니라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꿈의 180석의 밑그림을 그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오늘 정말로 야인이 됐습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태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좀 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뭐 시까지 인용하긴 했는데 최 교수님, 그러면서도 양정철 원장 무섭고 두렵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지금 180석이라고 하는 수가 주는 무게감이에요, 사실은. 저게 책임감도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야당을 어떤 형태는 존중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만하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충돌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너무 독선적으로 운영됐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표로 심판될 가능성이 또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정철 이제 전 원장이 됐죠. 본인이 물러났으니까 야인 생활 돌아가는데 대선 이후에도 야인 생활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선거 때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대선 때도 얼마든지 역할을 또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지난번 대선은 양정철 원장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공을 세웠고 이번 선거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예컨대 인재 영입 문제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또 비례 연합정당 만드는데도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대선에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양정철 전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한 사람이 여당 내부에서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기 때문에 지금은 야인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났던 직책은 맞지 않을지라도 많은 부분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년 뒤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몸집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거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비례대표 득표율도 미래한국당이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역구 선거도 이 승자 독식,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가져가서 그렇지 실제 투표를 한 인원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된 야권 표심도 꽤 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보면 그렇잖아요.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기 때문에 총 투표로 할 경우는 사실 어쩌면 예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야당 후보가 다른 후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반대 후보가. 근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선거인단 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구에서 한 표만 차이 나도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 성향을 보면 4대 2대 4 정도로 이제 구분합니다. 즉 4와 4는 이제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자체를 이제 우리가 중도로 보는데요. 문제는 이게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측면들이 바로 이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2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쏠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기본적인 틀은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미래정당 표를 보시면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보다 아주 거의 오차범위 안에 거의 0.4%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범야로 따질 때는 이게 좀 달라지는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180석과 110석을 어떤 가를 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게 의석의 어떤 착시 현상이죠. 의석의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어떤 차이 나는 것 같지만 1위만 다 가져가는 거죠. 실제 표로 보면 어떤 면에서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승자 독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선은 좀 다를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몸을 낮추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 2라는 이 중도 표심이 언제든지 절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태.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성과가 나서 정말 잘해서 이 표를 pos다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와 야당이 못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낙연 위원장이나 이해찬 대표가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얘기 이따가 되게 많이 할 거라서 좀 아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 180석을 어떻게 할지 계산기 두드리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본 바 없습니다. 시나리오가 없는데 시나리오를 물어보시네요. 눈치 싸움이라기보다는요. 저희도 합당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1야당의 형제정당으로서 같이 역할을 더 고민하고 해나갈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장차장 윤호중 사무총장 얘기 하나 더 있는데 180석, 180명 다 모이려면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하면서 뭔가 이 더불어시민당도 20석 채워서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고 미래한국당이 지금 19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한 석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자체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도 이 지금 3명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독자적인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당장 위성정당이라고 해서 통합 수순으로 가기보다는 이 독자 정당으로 길을 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제3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와 원내 그 비교섭단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할 때 운영의 주체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교섭단체냐 그렇지 않느냐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과반을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독주한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독주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오히려 더불어 시민당이 또 다른 하나의 파트너로서 이 견제 역할을 해준다라면 어떻게 보면 국회 원구성을 할 때 이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그 합당보다는 좀 새로운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총선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는 이낙연 당선인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요? 해단식에서 경제 화두를 꺼내들었는데 그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조기 퇴치입니다. 둘째는 경제의 저속한 회복입니다. 고용지표는 어쩌면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경제와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려하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렸으면 합니다. 총선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자유롭게 드려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예. 그냥 바로 이낙연 당선인 당권 잡는 거니까 아니면 대권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저희가 그냥 예측해 보면 당권을 먼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권 잡고 나서 이제 이게 8월 24일 날 지금 현 대표 임기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흘러나오는 얘기도 본인이 당권에도 관심을 먼저 갖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리고 나서 일단 당에서 장악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지도는 있지만 당내 기반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에 들어가서 일단 당대표로서 역할을 좀 하고 지도력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당의 지지도 높인 다음에 그리고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당선인이 꼭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이게 험난한 권력 투쟁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린 당사자도 저였습니다만 그 뒤로 당이 나눠졌을 때 그쪽에 합류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최 교수님 말씀처럼 당권을 먼저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현정 의원님. 네. 자, 먼저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내 세력이 많아야 되는데 이낙연 당선인이 원조 친문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원조 친문 세력이 엄청나게 이 여당 안에 많기 때문에 끌어안는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 여당 한 관계자 만난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낙연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차를 잘 모는 아주 정속 주행을 하는 그런 안전하게 모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 근데 대선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스포츠카를 몰듯이 확 뭔가 어떤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것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확 엑셀을 밟든지.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정책 상상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표는 뭐 안정적인 관리자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대권 후보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의 어떤 요구나 미래를 보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뭔가 사람을 뜨겁게 하는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팬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친문이라는 팬덤 현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이 과연 그러면 이낙연 후보에게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보시면 사실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이 18명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50명이나 돼요.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NY계, 뭐 낙연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NY계는 보면 그렇게 썩 드러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번에 뭐 한 40명 정도 후원회장을 해줬는데 문제는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이낙연 위원장의 어떤 개볼 것인가? 그건 아직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그런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일단 대표를 해서 뭔가 자기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즉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모델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대중 노출도도 더 높이고 그래서 이제 대권으로 간다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쟁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등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안전운전을 하는 이낙연 후보일 것인가? 예. 아니면 스포츠카를 모는 제3의 인물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결정들을 이제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관리자로서는 뭐 최고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더 매력적인 스타성이 있어야 된다고 애구장 처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견이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소수 여당일 때, 그러니까 그 소수 의석이 적을 때는 정속주행을 해서는 절대 1등 후보를 따라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스포츠카처럼 뭐 가속도하고 이 변칙적인 어떤 운전이 필요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 그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스포츠카로 승부를 걸 때는 아니다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지지율이 좀 낮고 그 당내 세력이 작을 때는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어떤 리더십을 보이면서 치고 올라왔지만 지금 거대 여당에서 이 대권으로 가는 길은 물론 스포츠카 같은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안정적인 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전망 관측 중에 누가 더 맞을지는 앞으로 2년 내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